정권이 무너져 남북한 군인 500박 휴가 나가는 그날입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500박이면은 입대 후 바로 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포상휴가 받을 때 3박이 가장 많았고 진짜 열심히 해서 3박 많았고 휴가 가봤어요? 휴가요? 그럼요. 저도 이제 뭐 휴가가 있죠. 법원에서. 있구나. 네, 휴가가 있어요. 휴가 있습니다. 예. 자, 군대 휴가 이야기 하니까 2024년 8월에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고성에서요, 북한군 하사가 군사 분계선을 걸어서, 그러니까 도보로 귀순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이 귀순자를 최초 식별했던 22사단의 우현서 일병. 자, 우현서 일병이 무려 29박 30일에 포상. 와, 이건 뭐 29박 30일. 29박이요. 한 달이잖아요. 한 달인데. 포상은 3박이 보통이고 맞아요. 통상 한 일주일 정도. 예. 길면 일주일인데. 전방은 조금 더 길었고 후방은 조금 짧았고. 아니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저도 국방부 출입 기자 출신이잖아요. 전 듣도 보도 못한 이 외박이에요. 네, 29박 30일. 저거다. 22사단의 우현서 일병의 TOD라고 하잖아요. 열 감시 장비. 네. 열상 감시 장비 TOD 담당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새벽 시간에 이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우리 다 경계 근무 서봤지만 안 섰구나. 아, 섰죠. 하고 싶었어. 이렇게 봤는데 태훈 형만 서봤어. 이쪽을 봤어야 돼. 이쪽을 봤어야 되는데 잘못 봤네. 우리가 다 이제 새벽에 경계 근무를 서봤지만 졸리잖아요. 경계 근무 쓰면 꾸벅꾸벅 졸기도 하는데 이 열상 감지 장비라는 게 사실은 잘 식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새벽에 그 졸린 시간에 무언가 한 점이 수상하다는 걸 우현서 일병이 파악한 거예요. 사실 전방지역이기 때문에 고라니일 수도 있고 뭐 토끼일 수도 있고 멧돼지일 수도 있고 새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평소에 보던 것과 다른 감지 결과다라는 것을 우현서 일병이 본능적으로 감지를 한 거죠. 그리고 상부에 보고를 했는데 그게 바로 북한군이 도보로 귀순하다. 그거를 새벽에 잡아낸 거죠. 소름이야. 그러니까 이상 징후가 있으니까 바로 이제 보고했고 당시 TOD 감시 반장 박승환 중사가 야 이거 큰일이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근데 또 이 마침 군사분계선 주변을 또 순찰하던 중대장 이재화 대위가 바로 이제 현장으로 가가지고 귀순 유도 작전을 해서 무사히 왔고 박승환 중사 이재화 대위도 개인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주인공들을 직접 이만갑에서 만나봤습니다. DMZ 특성상 임무 수행을 하면서 고란이나 사냥과 같은 수많은 동물 열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일병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서는 평소와는 동물과는 다른 이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형태로 식별되었을 때 아, 이건 실제 상황이다 라는 생각과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모두가 긴박한 상황임을 인지하면서 그 상황에 집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상황실은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느라 분주하였고 그간 우리가 해왔던 상황조치 훈련들로 인해 몸이 먼저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와, 이분들은 진짜 전방에 있는 거구나. 이게 전방이구나. 귀순자가 무사히 보호되고 작전이 마무리된 후 안도감과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팀과 함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 뿌듯하였고 준비된 자만이 임무를 성공한다는 말을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멋있다. 진짜 멋있다. 이게 군인이지. 와. 제가 그때 마침 인근 초소를 순찰하고 있었는데 중대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고 빠르게 현장 초소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초소에서 직접 감시 장비로 보니 인원이 정말로 내려오고 있는 게 식별이 됐고 진짜 실제 상황이라는 인식이 주는 긴장감 그리고 현실감이 확 인식이 됐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미상 인원 한 명이 제 앞으로 직접 걸어오고 있는 것을 감시 장비로 바라봤던 현장의 심경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긴장되거든요.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확인될 때까지는 어떤 일을 벌어질지 모르니까. 다만 실제 상황이라는 인식이 주는 긴장감 그리고 제가 중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매뉴얼화돼 있긴 하지만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 어떤 우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긴장감이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완전 작전을 통해 사단이 합참의장 부대 표창을 받았고 저도 표창을 받게 되었는데 소감으로는 작전이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안도하고 감사했습니다. 또 주변에서 먼저 제가 현장을 지휘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동기나 지인분들로부터 축하의 연락도 받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제 생각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이 작전의 성공이 절대 제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이번 작전을 수행해준 GOP 전우들과 명쾌하게 지침을 내려준 상급부대 그리고 제 직책을 거쳐간 전임자를 포함한 군 선배님들이 전선의 최북단에서 매일같이 본인의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 수행했기 때문에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영광과 공을 그들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멋있어. 우리가 이 임원갑이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겠다니까 방송 최초로 인터뷰를 또 육군에서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이 북한 장병 여러분 오시면 열어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 살리는 거 맞아. 나 혼자의 탈북이 아니에요. 여럿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니 진짜 사실 어떻게 보면 얘기만 듣고 상상 속에만 있던 이 북한군을 실제로 본 거잖아요. 아, 긴장되죠. 이거는 저 같으면 막 손이 막 떨릴 것 같은데. 그럼요. 와 근데 실탄 가지고 나가겠지. 네, 그러니까요. 진짜 긴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침착하게 해낸 거잖아요. 아니 고장군님이 보실 때는 이 후배분들, 이 장병분들의 어떻게 활약을 어떤 마음으로 좀 보시나요? 근데 사실 22사단은 대한민국 사단 중에서 경계 근무하기가 가장 어려운 사단이고 우리 이만갑에서도 뭐 노크 기순이라든지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 하도 사단장들이 보직해임되다 보니까 세칭이 이제 장군의 무덤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불렸던 곳이 우리나라 중 유일하게 이제 육지와 해안을 동시에 이제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 다른 사단하고 인원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담당하는 지역은 2배 내지 4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우리 그 TOD를 중심으로 해갖고 기순자를 잘 유도했다 그러는 것은 진짜 뭐 100번 칭찬을 해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쾌거입니다. 이제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제 열점을 식별했을 때 이 움직이는 이제 사실은 이제 열 화상을 통해서 이제 체온이 있는 무엇인가 이제 움직이는 것을 이제 식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고라니일 수도 있고 멧돼지일 수도 있고 어떻게 식별합니까? 아 이건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그게 이제 저희는 거꾸로 제가 그 팀장 중대장 역할을 할 때는 북으로 올라가는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놓고 봅니다, 같이. 그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푸대짜리 허연 푸대짜리를 뒤집어 쓴 것 같이 그걸 뒤집어 쓰고 움직이는 모습이 스멀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고라니냐 멧돼지냐 뭐 사냥이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한 놈씩 툭툭툭툭 움직이면 그 동물이고 하나가 쑥 오는데 조금 있다가 또 하나가 쑥 오고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 분명히 이건 침투조고 한 명이 푸대자루 같은 게 계속 섰다 이동하고 이건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 그러면 우리 측에서 훈련은 안 걸리는 훈련을 하겠네요. 그렇죠. 저희는 걸리면 안 되죠. 반대로 훈련하는. 아니 근데 내려오는 기순자들을 이 표시가 다요? 흰 깃발을 흔들었다거나 하얀 런닝을 흔들. 이건 뭐 영화스러운 표현이고 인민군이 무슨 하얀 런닝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 네? 보통 훈련 까죠. 훈련 벗고서 맨몸으로 그냥 이거 흔들죠 이렇게. 나 뭐 없다. 예, 나 가지고 안전하다. 만약에 총을 갖고 왔을 때도 총을 내려놓는데 통상 다 와서는 통상들 보면 총을 버립니다. 그 가까이에다가. 왜? 상대가 내가 무기를 갖고 있으면 사격을 할까 봐 놓고서는 흔듭니다. 우통 벗고. 비무장 상태라고 알려주면서. 어떻게 보면 탈북자 추적하는 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말로 지시하면 조금 위험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 소리가 나면은 바로 뭐 유씨가 노출되니까 소리가 안 나도록 하여튼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과거하고 달라갖고 뭐 레이저 이렇게 표적 지시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어떤 신호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후레쉬 불빛 같은 걸 이렇게 사용하고 하기도 하는데 2012년에 그 노크 기순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군에서 이제 보강한 것은 기순자가 올만한 루트상에다가 기순자 유도함이라는 박스를 설치해놨어요. 네. 그래 그걸 열면은 그 안에 이제 인터폰이나 직통 전화기가 있어. 대박. 그다음에 이제 자
야, 역시 기순이 올 때 요래 조심해라고 기순 안내문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요령을 알려주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퀸 런닝이 뭐 없을 확률이 많으니까 백색 기 같은 거다. 여기서 이거 들어라. 그다음에 혹시 배고프면 먹으라고 뭐 초코바 같은 거. 와. 겨울철에 너무 친절한데요? 아, 예. 겨울철에는 이제 뭐 공개 피복 같은 것도 넣어놓고 이제 그렇게 해서 기순자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니까 이제 그런 유도함을 이제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아니 혹시 그 황해도 쪽 살았으니까 뭐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북한도 이런 열 감시 장비를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거? 저도 거기 이제 북한은 이제 그 초소들이 있는데 거기에 저도 가봤거든요. 그 7명 정도 한 개의 초소가 있는데 저는 그 열감시 장비라는 걸 북한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반에는 육안으로 그리고 쌍안경 있잖아요. 그걸로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열감시 장비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머리수 갖다 그냥 갖다 때려박는 거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과거에 또 있었어요. 바로 이 동부전선에 MDA를 걸어서 우리 쪽으로 귀순한 사건인데 무려 북한군의 육군 대위가 이번은 그냥 일반 병이잖아요. 육군 대위가 걸어서 귀순해 왔던 사건입니다. 지난 5월 7일 동부전선 비무장지대를 넘어 의거 귀순한 전 북한 괴뢰군 대위 신중철 용사가 서울 육군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야, 이거 뭐야 옛날이네. 뭐 나 태어나기 전이야. 신중철 용사는 북한 괴뢰군들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똑바로 알게 된다면 70%는 의거 월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분이 북한군 최초의 육군 대위 기순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참 됐죠. 1983년 5월 7일 이름은 신중철. 83년이요? 예, 83년. 동부전선 이 강원도 양구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습니다. 아까 이번에 이제 도보 기수한 곳이 고성이었잖아요. 고성 옆에 양구예요. 양구의 MDL은 산세가 굉장히 험준해요. 거기를 이제 넘어온 건데 북한에서 13사단 민경대대 참모장을 역임했던 인물이었어요. 계급이 민경대대 참모장이라고 했는데 민경대대가 어떤 부대고 또 어떤 작전을 좀 수행하는 곳이에요? 민경대대가 어떤 부대냐면 일단 봐보세요. 일단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해가지고 요걸 이제 비무장지대라고 해요. 그 위에 있는 게 북방 한계선이고 우리가 철제 흔드는 걸 보는 건 남방 한계선이거든요. 그럼 총 4km인 거예요? 4km.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예요. 무장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전협정 구조에 따라서 비무장지대니까 무장된 군인이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경계와 수색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편법은 아니지만 약간 법을 우회해서 군인에게 경찰 복장을 한 다음에 이제 수색을 하게 해라. 경찰이니까. 무슨 경찰? 그렇죠. 민정경찰. 민정경찰. 그거 많이 봤어요. 네. 그리고 남측은 이제 민정경찰이라고 하고 이제 북측은 이제 민경대대라고 하는데 이제 경찰로서 수색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나왔던 그 구교환 씨랑 이재훈 씨가 나왔던 탈주란 영화 있잖아요. 그게 민경대대 장구교가 탈북하는 그 스토리예요. 우리가 비무장지대에 얼추 적게는 한 200만 발에서 많게는 400만 발 정도의 지뢰가 좀 있을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6.25 전쟁 때부터 뿌리거나 심거나 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민경대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임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수색대대도 그렇듯이 신체 건강하고 정신 상태 좋은 이런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교육도 잘 시키고 훈련도 아주 강한 그런 부대라고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민경대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영화 앞서 이야기하셨던 영화 탈주에 그 이재훈 씨가 이제 민경대대 중사로 나오기도 했었고 또 여성 팬층을 굉장히 많이 모았던 드라마죠. 사랑의 불시착. 거기 이제 리정혁 대위 현비 씨가 역할을 맡았는데 그분이 바로 거기다 지뢰 매설하신 분이에요. 이게 민경대대 중대장으로 나왔잖아요. 맞아. 맞아요. 이정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위니까 당연히 북한에서도 이제 중대장인데 북한에는 참모장이라는 제도, 이 신중철 씨가 이제 참모장이었는데 이 특이한 계급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이제 요직,
핵심 요직처럼 돼 있는데 참모장이 보통 이제 소령이나 영관급이 맡아야 되는데 맞아요. 신중철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대위에 있으면서도 이 자리를 맡았다는 거는 상당히 잘 나가던 군인이었다. 나름대로 이제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데 탈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제 관심을 끌었죠. 그리고 또 이분은 그냥 엘리트가 아닙니다. 스펙이 어마어마한데요. 일단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일단 이분은 강건 종합 군관학교를 후석으로 졸업한 분입니다. 이 학교 어디 있어요? 이 학교는 철원 씨가 무슨 학교예요? 나 이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강건 군사 종합학교라는 게 우리는 말하면 그 육군사관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육군에 있는 장교들, 엘리트들을 키워내는 이제 기관이죠. 뭐 해군 키워내는 거는 무슨 뭐 김정숙 해군 군관학교가 있고 이런 것처럼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육군에서 장교를 육성하는 데인데 이제 한 개 중대가 한 100에서 200명 된다라고 치면은 한 개 중대에서 한 명 가면은 진짜 잘 깔다고 할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가기가 힘든 곳인데 이제 어쨌든 북한에서는 최고의 군관학교죠. 네, 장교를 그러니까 키우는. 이게 강건이라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아니 강건이 누구냐면 강건이 이제 북한에서 말하는 혁명의 1세대 김일성 시대 때 강건이라는 존재가 이제 북한에서 김일성이를 충성을 했고 그리고 또 6.25 전쟁 때도 강건이 군사 지휘를 해가지고 또 남침해서 또 들어왔던 이런 전적도 있어가지고 되게 군인으로서의 기질이 특출난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 통일되면 제일 먼저 부셔서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한테는 완전 저거죠. 항일 빨치산 1세대로서 이제 김일성이하고 같이 이제 활동을 했고 말씀들 하셨던 것처럼 이제 6.25 때 북한의 총사령관으로서 이제 전쟁 지휘를 했었고 그래서 그걸 이제 기리기 위해서 강건종합군사군관학교를 만들어놨는데 우리 사관학교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시스템인데 여기는 이제 일반 병사들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우수한 병사를 중대에 뭐 한두 명 이렇게 뽑아갖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공부를 해서 소위를 만들어내는. 아니 이렇게 사실 입학조차도 힘든 데인데 이 신중철은 무려 전 과목을 만점 수석했어요. 1등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냥 사람 아니네. 강건 종합군관학교를 수석을 졸업을 하면서 이 신중철 중이 13사단의 민경대대 정찰 참모가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요직을 차지하게 되는데 말만 들어도 정말 어마어마한 출세가도 이제 올라서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 신중철은 민경대대 이 정찰 참모 생활 4년 만에 정말 이번에는 사단에서 단 3명만 뽑는다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입학에 추천됩니다. 아니 아까 국사 갔다고 그랬잖아. 근데 또 뭐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가면 이거 뭐 국방대학원을 가는 거예요? 어디 이건 이제 장년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한 개 사단이 한 10,000에서 20,000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3명 뽑히잖아요. 그럼 완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리고 이제 강건 군사종합대학을 졸업했는데 거기도 이제 엘리트들이 가는 곳이라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 이거는 그냥 장교를 키우는 거고 장군을 키우는 데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입니다. 서아 씨도 들어봤어요? 이 학교? 네, 여긴 진짜 유명해가지고 이제 평양에서도 보면 여기 막 뇌물저도 못 가는 것이죠. 그렇죠. 네. 왜? 뇌물저도 못 가고 아니 그만큼 경쟁이 너무 심해서 실력도 되고 뇌물도 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진짜 특별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출신 성분이 정말 좋아야 되니까 다 잘 사는 집안이고 거기다 이제 승승장구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뇌물 가지고는 안 통하는. 안 통해요. 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하면은 김정은이 다닌 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중철이 사실 김정은의 선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신중철 이분이 거기 다닐 때 누가 다녔냐면 김평일이 다녔어요. 김평일이라고 누구냐면 김일성의 아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일의 이복 형제예요. 그러니까 얼굴도 잘생겼고 그다음에 키가 1m 80인데다가 굉장히 뭐랄까 그 인기가 많았대요. 그 대중 선동도 굉장히 잘하고 친화력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한간에서는 후계자가 얘다 장군감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김정일과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서 평생 이제 바깥으로만 떠돌죠. 뭐 핀란드 대사도 하고 그다음에 헝가리 대사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체코 대사까지 하고 지금 평양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 사람이랑 같이 학교를 다닌 거예요. 두 사람은 곧 절친한 친구가 됐고 성적도 이제 1등, 2등을 나눠서 하면서 야, 이거 또 이제 북한의 최고 상위 엘리트를 이제 지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두 사람이
두 사람이 보면 사실 나이 차이가 한 6살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평일이는 54년생이고 신중철 씨는 48년생이기 때문에 6살 차이가 있는데 평일이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군대도 제대로 가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온 거고 뭔가 그런 상황에서 신중철이 보면 이 학교에서 아마 멘토 역할을 좀 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신중철 씨가 나중에 이제 회고록을 쓴 걸 보면 김평일이 그때 당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키가 크고 잘생겼고 호방했고 연예인 같았다. 그래서 서로 김평일이랑 친해지려고 그 학교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호감을 받았는데 김평일이 일일이 다 악수해 줄 만큼 이 팬 서비스나 성격도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연예인 같은 인기를 누렸던 김평일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신분 차이가 나는 신중철과 일종의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었을까? 어려워하면 안 친해져. 예를 들어서 막 엄청난 부자나 유명인한테 예 하면 안 친해져. 오히려 가서 편하게 그냥. 흔한 미담이 항상 존재하는 게 그 일호들이랑 친해지는 방법은 그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강건군관학교다. 그럼 뭐 어떤 전술 훈련을 나갔다가 뭐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이를 구해줬다든지 뭐 이래서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은 이상 이 사람은 항상 경호원들이 따라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김평일은 엘리베이터도 따로 딱 쓰고.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한 뭔가 목숨을 구해줬다든지 뭐가 있는 거죠. 아니면 말을 탄다거나 취미가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취미가 같다. 네, 취미가 좀 비슷해서 좀 그런 점에서 좀 가까워지고 같이 취미 생활도 하다 보니까 좀. 네. 뭡니까 도대체? 제가 두 사람이 친해질 수 있었던 이유 그 계기를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와서 계기가 뭔데요? 들고 와서 계기가 뭔데요? 너 너무 궁금해. 너 너무 궁금해. 짠. 북한 대학에 탁구 많이 치지. 탁구 많이 쳐요. 실력을 맞춰서 탁구를 쳐. 나는 이 신중철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머리가 봐봐요. 졌네, 머리가. 이 제가 이제 기록으로 본 얘기인데 아주 가능성이 있다. 딱 입학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탁구를 좋아하던 김평일이 갑자기 신중철이를 체육관으로 불렀다. 요 기록이 있어요. 야, 그럼 취미를 파악. 신중철이 탁구는 잘 쳤겠지. 근데 김평일이 탁구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신중철이 탁구 잘 친다라는 소문을 누군가를 통해서 내서 계속 냈고. 김평일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전략가네. 그래서 일단 김평일이 한번 그래 신중철이가 있어 한번 좀 농장원이 그렇죠. 해보 불러보라. 불러보라 얼마 잘 치나. 근데 김평일이 딱 신중철이 오니까 지도자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한 거예요. 아 뭐 신동무가 탁구를 잘 친다는데 한 수 가르쳐 주시오. 한 수 가르쳐 달라. 김평일이 이렇게 신중철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록을 보면 탁구 실력은 김평일이 뛰어나서 항상 김평일이 이겼다. 요 이제 회고록 내용이 죽으려고 이겨요? 그건 신중철이 목숨이 왔다 갔다. 김평일이 자연스럽게 이기게끔 그렇지. 맞춰준 거다. 의전 탁구가 세게 들어간 거다. 군대에서 축구하는데 사단장이랑 축구해서 제치고 골 넣은 적 있어요? 무슨 소리? 사단장님은 중앙선에서 차도 들어가요. 들어가죠. 골대를 옮겨줘. 봐봐. 의전 축구의 핵심은 저 자식이 너무 날 봐주네라는 걸 티나게 하면 안 돼요. 고수야, 진짜 잘 치는 거지. 야, 쟤 잘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 너 컨디션이 좀 안 좋구나, 야. 그리고 이게 돼야지. 약간 해서 안 들어갔을 때 안타까워야 돼. 이걸 해줘야 좋아해. 안타까워해줘야 좋아해. 머리가 좋았네, 머리가. 아니 우리로 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친한 친구가 대통령의 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지. 아니 그러면은 이제 학교에서도 아무도 이 신중철을 건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황태자하고 베스트 프렌드가 된 상태에서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서 이제 고급 장교 과정을 마치고 대위로 돼서 동부전선의 또 최고 요충부대인 13사단에 거기에 참모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아무튼 황태자와 지금 친한 상태라서 고속도로 탄 거예요, 그냥. 쭉 밟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만 들어본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정말 북한에서 이제 승승장구, 소위 이제 최고위층의 인맥까지 생겼겠다. 그렇죠. 정말로 이제 앞길이 다 보장이 돼 있는데 이렇게 잘 나가는 군인이 도대체 왜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참모장 신중철 대위가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잘 나가던 신중철 대위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뭘까?
아, 이윤평 대위. 중공제 미그 19 전투기를 몰고 귀순한 전 북한군의 공군 대위 이웅평 씨는 지금 북에서는 그 인민들의 생활이 궁핍감으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예산이 약 50%까지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와. 아, 진짜 저 당시에 미국인을 몰고 왔으니. 그러니까. 환영 모임을 아야 그냥 어마어마하게 했구나. 실질적인 이제 북한 공군력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계기였으니까 저거. 사실 이웅평 대위가 넘어왔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대적인 어떤 선전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북한에서는 이게 사실은 기밀 사항일 거 아니에요. 이제 군의 사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이 소식을 어떻게 이제 신중철 대위가 알게 되고 또 이게 인생을 이제 뒤바꾸게 됐는지. 저희 아버지도 보위부에 계시면서 그냥 이윤평이가 비행기 몰고 간 거 몰랐어요. 몰랐을까? 네. 그때는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홍보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에서 그거를 이야기하면은 북한의 비행사들이라는 건 원래 엘리트들인데 하늘에서 그 사람들이 뭐 결심 먹으면 못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지 않죠. 아니, 못 들어봤어요. 아예 어른들한테. 못 들어봤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비행사였거든요. 근데 할아버지한테도 못 들어봤어요. 그만큼 철저히 기밀로 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비행사들은 일단은 혜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맞다 하는 것도 이제 믿기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최전방이 비무장 지대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전파가 잡히니까 혹시 한국 TV를 이렇게 몰래 보다가 그걸 좀 보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신중철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나와서 핵심 요직 참모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최전방 부대. 네. 북한 주민들한테 83년 2월 25일 날 있었던 이웅평의 귀수는 극비사항이었어요. 네. 북한 고위층들도 그렇죠. 잘 모르는. 흔들리니까. 그런데 북한이 이 최전방 부대에 있는 사단장이라든가 참모장 이런 요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웅평의 귀순 사실을 통지를 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전방에 또 탈북 귀순자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인원을 한번 점검해봐라. 그리고 철저히 좀 감독을 해라. 이렇게 내렸는데 신중철 머리가 좋잖아요. 네. 신중철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전파 내용을 듣고 생각이 이제 딴 데로 흐른 거죠. 아니 이웅평이면 이 미그 19 조종사고 참 대우를 잘 받는데 이 사람이 왜 한국으로 기수를 돌려서 갔지? 해가지고 이제 신중철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와. 8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북한 경제가 폭망을 하기 시작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요 다음해인 84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홍수가 났을 때 북한에서는 저기 이제 수해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노트나 뭐 볼펜 같은 걸 받아서 저도 받았거든요. 한마디로 쓰레기들이 와서 쓰레기들. 야 정말 북한 못 사는구나. 저 느꼈는데. 그때 북한 당황했잖아요. 뭐 지원해주겠다는데 우리가 안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럼 받을게요. 그래서 받는 바람에. 어느 정도 그때 상황이 안 좋았냐면 일단은 군 장성들, 그다음에 일반 병사들 배급이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중철 씨 같은 경우에도 순찰 나간 자기 부하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친구가. 네. 그래서 뭐 하나에서 가보니까 배고파서 산에 가가지고 산나물 뜯어먹고 있고 또 철책선에 보낸 부하가 또 안 돌아와서 가보니까 철책선에 또 부딪혀 죽은 또 동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토끼라든지 이걸 뜯어먹고 앉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 번은 그 신중철 씨 밑에 있던 그 상등병 하나가 배가 고파가지고 뭘 했냐면은 그 식당 안에 들어가가지고 누룽지 가루를 훔쳐왔대요. 이 누룽지 가루를 이제 왜 그때 모아놨냐면 식당에서 이제 밥을 할 때 이제 누룽지 가루를 넣어가지고 좀 불려가지고 좀 약간 헛배라 넌 불러라 해서 밥을 한 다음에 누룽지 가루를 이제 식당 안에 보관을 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거를 들고 나온 거예요. 훔쳐가지고 누룽지 가루를 너무 많이 먹은 상태에서 물을 먹었는데 이렇게 급체 비슷하게 해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걸 네. 그래서 이 신중철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정말 그 충성을 바치던 나라가 꼴이 이 꼴하지밖에 그렇죠. 안 되냐라고 그렇죠. 느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나라의 엘리트라고 하는 이웅평 씨가 지금 미국인을 몰고 남쪽으로 갔다? 나 한번 생각 다시 해보자. 참모장 정도면은 좀 모두가 좀 알아볼 만할 것 같은데 이 특이한 행동을 하면 좀 눈에 좀 많이 띄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중철이 한동안은 마음속으로만 탈출을 할까 말까의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 한켠에 탈북을 꿈꾸고 있던 어느 날
밤샘 근무를 하고 새벽 6시에 초소에서 일어나 나왔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날 월남하면 좋겠구나 싶었다는 거죠. 조금 있다가 소대장이 순찰을 나간다고 보고를 했는데 야 이거다 싶어서 오늘은 쉬라 내가 대신 나가겠다 라고 하고 3명의 순찰조랑 함께 철책 순찰을 나갑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운 건지 순찰을 돌다가 마침 망가져 있는 철책을 발견합니다. 그쯤 공병들이 비무장지대를 많이 드나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망가졌던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보고 핑계를 찾은 신중철이 순찰조에게 야 철책 좀 고치게 초소 가서 공구 가져오라 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그렇게 순찰조 3명을 돌려보낸 뒤 혼자가 된 신중철은 주변을 살핀 다음 철책을 통과합니다. 와. 철책을 통과합니다. 와. 탈북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당시 순찰초가 이제 돌아올 때까지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나중에라도 신중철 대위 입장에서 현장을 이탈했을 때 추적반이 오면은 노출이 되니까 네. 발자국을 여러 군데로 놔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까운 곳에 있는 뭐 나무가지라든가 또는 자풀이라든가 뜯어서 땅에 약간 습기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 던져놓고선 밟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발자국을 흔적을 좀 희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왜냐하면 10초, 20초 시간을 보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 풀숲에서는 5초면 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철책을 넘어도 바로 비무장지대니까 네. 괜찮았을까요? 자, 신중철은 철책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철책만 넘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펼쳐진 건 바로 지뢰밭입니다. 와. 물론 지뢰에 대해 신중철이 잘 알았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지뢰를 실수로 밟았다면 펑! 하고 사망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들을 통과합니다. 무사히 지뢰밭을 빠져나온 신중철은 풀숲을 헤치며 남쪽으로 그저 쭉 무작정 내려와요. 그러다가 허리 높이의 작은 하천이 나타나서 그걸 걸어서 건넜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남측의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양구 사테리에 있었던 강이었어요. 그렇게 사테리에 있던 강을 건너와서 남한 철책문 앞에 신중철이 도착합니다. 신중철이 도착합니다. 와. 그래서 좀만 더 도움 끝난다. 일사천리네 아주. 아침 9시경 처음 만난 우리 경비병들에게 귀순하러 왔다라고 밝힌 신중철. 그렇게 한국군 초소로 들어가면서 무사히 귀순에 성공합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느꼈던 긴장감이나 이 상황은 말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비무장 지역이 이제 4km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긴 거리죠. 4km. 그래. 이 4km가 사실은 40km나 400km보다 더 긴 거리. 이 4km만 건너면 자유가 있는데. 맞죠.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민경대대 이제 참모장이었고 매일 작전을 했으니까 지뢰가 지금 대략 어떤 상태라는 것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자기 작전 책임지기였으니까. 또 자기가 계획을 해갖고 묻은 곳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뭐 개척한 곳도 있고 그렇죠. 또 자기 부하들이 매일 자기 허락을 받고 드나들고 했을 테니까 그래도 뭐 우리가 속된 말로 이제 바삭하게 손바닥 보듯이 이제 봤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MDL 군사분계선을 넘어갔고 남쪽으로 넘어왔을 때도 우리가 북한을 관측하듯이 북한 민경대대도 우리 쪽을 계속 관측을 평상시에 했을 테니까 대략 그 남한의 국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더라는 걸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기억해놨다가 아마 이제 그 루트를 타고 이제 왔기 때문에 큰 위험 없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신중철 대위의 귀순이 굉장히 우리 측에서는 그 귀한 귀순이었고 또 굉장히 큰 대접을 해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에서 귀순한 최초의 장교였습니다. 네. 장교다 보니까 고급 정보가 많겠죠. 또 북한의 어떤 군사작전에 대한 정보들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군에 많은 도움이 됐는데 그런데요, 우리에게 충격을 줬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신중철이 귀순 기자회견장에서 폭로한 5.7 남침 작전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소부대들을 다량적으로 그 남한 깊은 중심에 이제 다 투하해서 남한 각 전 남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군사 특수 시설들, 각종 중요 대상물들 이런 걸 습격해서 다 차지하고 점령함으로써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말하면 5 내지 7일간. 그래서 5.7 작전이야. 5.7 작전. 5 내지 7일간이라는 이 가장 짧은 기간에 남한을 완전히 평정한다는 이런 작전 계획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최근 83년 말까지 전쟁 준비 사업을 끝내라는 지시를 다시 내려 북한 괴뢰군은 요즘 하루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한 채 전쟁 준비에 열중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진짜 전쟁에 미쳐 있어. 이야. 57이라고 그랬는데 이 숫자가 갖는 이제 의미가 뭐냐 하면은 김일성 때부터 지금 김정은까지 북한이 미국 관련돼 갖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왜 그러면 주한미군을 철수하자 그러는 것인가?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한 뭐 2만 7, 8천 명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일본, 괌 여기서 이제 미군이 들어오고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미 본토에서 이제 저 사단이 편성돼 갖고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그러겠죠. 평상시에도 우리가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걸 하면은 미 본토에서 오는데 얼추 한 20일 정도 되면은 이제 부산에 도착합니다. 배로.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 미군이 들어오고 난 뒤에 전쟁하려 그러면은 게임이 안 된다. 그래서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전쟁을 해야 된다. 계산해 보니까 대략 5일 내지 7일 이내에 끝을 봐야 되겠다. 요게 이제 5.7 남침 작전 계획. 80년대 초중반까지도 실제 김일성과 김정일은 더 차이가 벌어지기 전에 한반도를 무력으로 흡수통일하려면 전면전밖에 없다라는 실제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다. 이 얘기를 특히나 북한에서 내려온 육군 대위 입에서 들었을 때는 정말 공포스러운 얘기인 거죠. 그 시대에서. 제가 학교 때도 보면은 그냥 허구한 날 계속 전쟁한다고 했어요. 그냥 막 전투복을 입고 학교에 나오라고 그러고 그냥 계속 전쟁을 한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80년대니까 아 지금 딱 그 남조선을 먹기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조선이 더 커지고 발전하기 전에 시작.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975년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그랬다며요. 경제적으로. 그랬다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제 북한을 추월했던 시기를 대충 1975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살아생전 진짜 땅을 치고 후회했던 것이 60년 그 4.19 혁명 때 그때 안 내려온 게 못 내려왔던 것이 정말 천추의 한이 된다라고 김일성이 살아생전 얘기했어요. 근데 75년 이후로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북한을 따라잡은 상황이잖아요. 이른바 김일성은 진짜 동줄이 탄 상황에서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시해 당하고 또 80년도에 광주 이제 민주화 운동도 일어나고 이제 우리나라 외부에서 봤을 때는 남한 사회가 좀 혼란스러워 보였겠죠. 그래가지고 김일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남조선이 더 이상 자리를 잡기 전인 80년대 초반에 나의 꿈인 적화 통일을 이룩하자라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지금요. 어떻게 보면 실제 전쟁 계획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신중철 씨의 어떻게 보면 뭐 전술적인 가치랄까요? 그 귀순자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보기에 이제 엄격히 정보 가치가 있는데 정말 이제 보고 같은 존재였어요. 특히 최전방에서 참모장으로 근무했고 또 고급 엘리트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전방 지역의 대대급 이하의 적전술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우리로서는 되게 궁금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보급품 상황, 북한군의 장교 교육 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신중철 씨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중철 씨가 정말 놀라운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80년대 초반에 우리 이영종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중철이 가져온 정보들은 우리 군에는 없었던 다 고급 정보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대한 환영 행사까지 열면서 보로금을 지급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당시 서울시장 김성배 시장이 이렇게 꽃다발도 걸어주면서 성대한 기자회견 이후 한 달 뒤에 환영 행사를 이뤄줬는데 이때 보로금을 받았어요. 근데 신중철 씨가 얼마를 받았는지 정확한 액수는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신중철 씨 회고록 등에 따르면 금으로 따지면 한 8,700g 금을 9kg를 받았다고요? 8,700g. 당시 이 8,700g이 금 2,320돈이에요. 한 돈에 한 45,000원 당시에. 그때 당시 돈으로 대략 1억 원 정도의 보로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제가 기억해보면 그때 잠실에 30평대 아파트가요. 2천만 원, 3천만 와, 2,600. 하게? 진짜 2,600에서 2,800 사이였어요. 그때 제일 잘 나가던 그때 한창 주가가 오르던 강남의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그 유명한 30평 한 채가 4,500만 원. 와. 그때 사줬어요. 네. 근데 지금 가치로 따지면은 한 5, 60억 정도의 와.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이 로또 몇번 당첨이야. 그만큼 사실 군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 신중철 씨가 그때 우리에게 제공한 정보는 뭐 아파트 2채를 줘도 아깝지 않다. 그렇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아니 근데 지금 뭐 아파트 얘기도 나오고 뭐 1억 원 정도 받았다고 하지만 당시 이제 보로금 이후에 또 받은 게 있습니다. 신중철 씨가요. 뭘 받았냐? TV, 세탁기, 가스레인지, 냉장고, 에어컨을 받았는데 에어컨 83년도 우리 국민학교 6학년 때잖아요. 그러네. 실제로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집에 에어컨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이때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할 때예요. 그때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요. 차가 몇 대 없던 시절이에요. 다 텅텅 비어서 아이들이 거기서 야구하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세트로 다 받은 거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뭐냐? 바로 주민등록증. 이제 당신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서 서울시장님이 이런 환영을 해줘. 그렇죠. 갑자기 왜 서울시장님이 등장했나 했더니 시민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어찌됐건 TV, 세탁기, 가스, 야 당시에 빌트인 서비스를 다 받았어요. 83년도에 아마도 이게 알려진 정도의 어떤 보상이죠. 당시에 이 정도 그 귀순을 했다라고 하면 기업들에서 막 물품 협찬 이런 거 엄청나게 해줬어요. 이분이 어느 정도 인물인지는 이렇게 보로금 그리고 선물만 봐도 알 수 있겠네요. 대단했구나. 지금도 저는 이분 얼굴 보니까 알겠거든요. 이웅평 대위하고 그다음 이분은 딱 보니까 얼굴이 알아요. 그 정도로 그때 대대적으로 그 광고를 하고 대대적으로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이분의 그 기자회견장에 또 몇 달 전에 귀순해서 이웅평 대위가 나와가지고 같이 손잡고 만세 장처럼 그런 기억이 나요. 이야, 아니 이렇게 환영식도 어떻게 보면 대대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두둑한 보로금도 받고 그리고 주민등록증도 받고 남부러울 게 좀 없을 것 같거든요. 신중철은 계속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중철 씨가 이제 원래 올 때 계급보다가 한 계급 더 많은 소령으로 이제 임관을 시키게 되는 거죠. 와, 여기 다네.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한 일이야. 네, 진짜. 와. 그래서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신중철은 많은 사람에게 큰 축하와 환대를 받으면서 이제는 이제 북한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멋지게 군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우리 군복 입혀놓으니까 또 우리 군 같이 멋있게 보여요. 멋있어. 예, 제목이 주는 이미지가 다른 거예요. 몇 달 사이에 벌써 피부가 달라졌네요. 맞아, 색깔이 달라. 피부가. 굉장히 뭐랄까 승승장구한다는 느낌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네. 보세요. 그렇죠. 귀순했죠. 큰 돈 받았죠. 성대한 환영식 열렸죠. 든든한 직장까지 군에서 계급도 올려가지고 임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더 승승장구해서 나가던 신중철 씨.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신중철 씨에게 신중철 소령이죠. 더 큰 걸. 더 큰 거요? 우리 사회에서 받게 됩니다. 뭘 또 줘요? 더 있어요? 한국에서 만난 운명적인 러브. 운명적인 러브. 요즘
러브하잖아. 요즘 러브하잖아. 운명적인 사랑. 운명적인 사랑을 신중철 소령이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 신중철 소령을 뿐만 아니라 귀순 용사라고 불렀어요. 귀순 용사를 여러 곳에서 이제 환영하는 환영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신중철 소령의 환영식도 여러 단체에서 열렸는데 그 중에 한 곳의 환영 행사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저렇게 뭐요? 자, 한 여인이 꽃다발을 건네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저 여인. 저 여인을 바라보는 신중철 소령의 눈빛. 꿀 떨어진다. 그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신중철 소령에게 환영 행사차 꽃다발을 건네던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진 신소령의 표정.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 눈엔 보여요.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의 시선이 내 눈엔 보여. 보입니다. 그렇군요. 진짜 있다. 보인다. 보이죠? 네. 그러면 첫눈에 사랑에 빠진 신중철 소령이 어떻게 했을까? 거백하러 가야죠. 거백해야죠. 저 지금 눈빛만 봐서는 저 자리에서 너무 좀 나무라 이렇게 했을 눈빛이거든요. 나무라? 도덕적으로 했어. 너무 좀 나무라. 주전선도 넘었는데 당장 못 넘겠어. 맞아요. 여기에서 이 장면에서 이 신중철 소령의 어떤 적극성, 그다음에 어떤 저돌적인 성격이 보이는 대목이 나와요. 아, 손을 잡았구나. 이거 꽃다발 받으면서. 아니 그 모든 사람이 윤아 씨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언니 좀 넘어갔다. 환영 꽃다발을 받은 다음 신중철 소령이 그 자리에서 행사 관계자에게 귓속말 합니다. 아, 저 여학생 연락처 좀 주시라요. 라고 행사 관계자를 통해서 의사를 표명한 거죠. 내가 저 여인에게 관심이 있다. 자, 그래서 행사가 끝날 때쯤 행사 관계자가 쓱 쪽지 하나를. 신중철 소령 손에 통했어. 진짜 설레겠다. 뭐예요? 뭐예요? 그 안에 들어있던 게 뭡니까? 그 안에 들어있던 게 뭐냐면 바로 여학생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연락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연락이 닿았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어요. 교제를 하게 됐어요.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무려 12살. 만날 것 같다. 남자도 양심이 없다. 양심이 없다. 왜냐면 형이 4살 어리잖아요, 지금. 어리죠. 4살. 11살 연하. 11살 연하? 띠동갑은 아닙니다. 11살이니까 평소보다. 어쨌든 간에 이 12살 차이 띠동갑을 극복하면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신부와 귀순 6개월 만에 육군회관에서 딴딴. 와, 결혼했어? 엄청 예쁘네. 와, 진짜 나이 차이 많이 나 보인다. 진짜 정말 밝을 것 같아요. 자, 이때 하객들이 어떤 하객들이 왔냐? 일단 고위 장성들 다 참석하셨고 도지사, 시장, 역대 귀순 용사 500여 명이 다. 저 당시에. 이야. 아니, 저때 결혼이 엄청 세간의 화제를 끌었기 때문에 봐봐. 도지사가 저기 왜 가냐고 결혼식에. 가잖아요. 저 정도면 신성일 엄영란 씨 결혼 이후에 최고예요. 근데 여성분이 진짜 반하게 생겼어요. 어마어마하네요. 아씨 약간 닮았어요. 진짜 예쁘신데요? 동글동글한 너무 예쁘네요, 진짜. 보니까 굉장히 속전속결로 좀 하시는 것 같아요. 탈북도 굉장히 속전속결로 하시고 결혼도 속전속결로 하시고 아니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제 적응도 굉장히 좀 빠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얼마나 빨리 연착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이만갑 식구들에게 익숙한 얼굴들이 보일 겁니다. 네네. 제일 위에 왼쪽 뒤쪽에 보면 정낙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60년 미그 15기를 몰고 동해안 대포리 비행장으로 기순한 조종사. 그 옆엔 육군 장교 최초의 기순자 신중철 있죠. 네. 그다음에 같은 해 미그 19기를 몰고 온 전투기 조종사 이웅평 씨도 자리하고 있죠. 1968년 박정희 목을 따라왔수다 하면서 청와대를 습격하려다 체포된 간첩 김신조 씨까지 앞에 앉아있죠. 정말 그 귀순 역사에 한 획을 기었다. 그 당시에 뭐 귀순 용사들이죠.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저 사진을 찍은 신문기자 대선배님 말씀이 신중철이 분위기를 완전히 주도했다. 제일 막내인 신중철이. 그리고 모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하더라. 특유의 이 친화력 뭐가 있는 거죠. 언변도 좋고. 그런데 바로 이런 신중철, 이제 소령이 됐죠. 이 소령의 한마디가 전국을 뒤흔들었던 사건으로 또 번지게 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1990년 강원도 양구에서 제4 땅굴을 발견합니다.
제4 땅굴을 발견합니다. 제4 땅굴이요? 원래 우리가 이제 70년대에 1, 2, 3 땅굴을 발견을 하고 그 세 개 땅굴이 전부 다 이제 이 경기도 쪽에 이제 대체적으로 있었는데 예. 그 당시 우리가 이제 3군 사령부 관할 지역에 이제 주로 경기도 쪽에서 땅굴을 찾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군에서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나오느냐고 좀 초조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신중철이 귀순해 갖고 야, 여기가 아니고 우리가 양구 쪽 동쪽에다가 좀 이렇게 했다. 1군 지역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네. 그래서 당시 이진삼 사령관에게 위치를 특정합니다. 어허. 그래서 1, 2, 3 땅굴이 다 경기도 쪽에 있었잖아요. 네. 확 우리가 시선을 바꿔서 양구 고성 쪽, 이 동해 쪽에서 이진삼 사령관이 위성으로 딱 본 거예요. 신중철 소령이 얘기한 지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정말 그 위성 사진에 돌무더기가 있고요. 그리고 땅굴용 기차 레일의 끝자락이 빼꼼히 위성 사진에 포착이 된 겁니다. 네. 이진삼 이제 장군도 확신을 얻은 거죠. 야, 이거 신중철 말이 맞다. 땅굴 여기 있겠다. 이제 우리 쪽으로 왔잖아요. 그게 새벽이야. 내가 사단장이니까 내 방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때 나하고 대화한 거 있어. 왜? 그때 얘가 그 우리 전방에 민경대대 참모장을 했으니까 내가 물어봤죠. 너 민경대 되면은 너희도 땅굴 판자 이랬어. 그러니까 땅굴 파는 거 어떻게 하십니까? 너 김일성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어? 땅굴 하나가 말이야. 원자탄 10개보다 낫다. 나하고 이제 둘이 얘기할 때고 그걸 내가 탁 물어봤지. 그랬더니 지도 가져와. 그 지도 있잖아. 어디에 짚었대 딱 짚었어. 지도를 갖다 놓고 일찍 다 그려놔 해가지고 그때 특히 서부전선. 서울은 산이 얕으니까 좋잖아. 동부는 강원도 아닙니까? 여기서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고 여기서는 발견을 못할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서 내가 발견했어요. 그렇지. 터널 파는 거만큼 힘든 일이고 그 당시에 기술이.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가면 수도권하고 멀어지니까 그럼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거기 있죠. 신중철이가 여기 땅굴 헌데를 얘기해주고 내가 또 육군본부 가가지고 장비 데려보내라. 여기가 제일 어려운 데인데 이건 내가 발견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내가 갖게 됐어. 신중철이 때문에. 대단하십니다. 땅굴을 찾아내고. 이건 집념 없이는 못해요. 아무리 뭐 위쪽에서 사실 신주철 선생도 아, 이쪽 어디서 이렇게 했던 것 같다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땅굴이 이렇게만 갑니까? 그렇죠. 이렇게도 가고 맞아요.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그런데 이 장군이 집요하게 계속 뚫어본 거야. 이 장군님의 집념도 집념이지만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할 때는 이렇게 집념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있는 자기가 있다, 팠다라고 확신을 줬기 때문에 네. 사실은 거기서 이제 이걸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아무리 있다고 뭐 이렇게 대강 집어줘도 이게 광활한 데서 모래알 하나 제대로 찾아내는 거예요. 아무리 뭐 뚫어도 이게 뭐 5m, 10m 뚫는 게 아니잖아요. 뭐 100m 이상 내려가요. 12년 흐르니까 답답하다니까 기억하십니까? 세계적 초능력자 숟가락을 흔들어서 희귀하고 시계를 고쳤던 유리 겔라를 찾아갑니다. 진짜로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술사. 유리겔라가 이거 보니까 뭐 이걸 해고서 뭐 해서 굉장했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야, 초능력자. 뭐야? 난리 났어요. 진짜 난리 났어요. 난리 났었죠. touch this to see whether it's not cold. It's cold. No heat. 정말 믿지 못할. 흔들흔들. 유리겔라가 이거 보니까 뭐 이걸 해고서 뭐 해서 굉장했죠.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이게 있을 거다. 영감이라는 게 있잖아. 있을 거다 생각해가지고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돈 주고 데려왔어. 돈 주고 데려왔어. 야. Hi, this is Uri Geller. Hello, Korean audience. Hi, this is Uri Geller. Hello, Korean audience. I'm speaking to you from Israel. 젊다. Hi. 젊다. 신기하다. 그리고
by an American military helicopter, and they asked me to look for tunnels that they're dug by the North Koreans to invade South Korea. Because I have certain powers, certain abilities that I can stretch my hands like this and I can find oil and gold and tunnels. And I've proved myself many times in the past. I will show you the tools that I can find tunnels. 뭔데? 장비가 뭐야? 숟가락 아니에요? 손 아니에요? 숟가락 아니에요? And this is in Korea, here. This is me in DMC. 와. 북한에선 좀 뭐 하나 했겠다. These are dowsing rods. So some people look for tunnels with this. So did you use dowsing to search for the tunnel at the time? Yes, I was dowsing. I was dowsing for tunnels. 아니 현장을 데리고 가서 여기에 땅굴 파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좀 확실히 내가 너한테 좀 저거 하고 싶다 했더니 이 친구가 여기 해줘야 될 거 아니오. 그래서 나는 여기 오면은 땅굴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 효과 못 봤어. 나 효과 못 본 거 분명히 얘기해. 숟가락은 휘었는데 땅굴은 못 찾았네. 저기 유리겔라를 누구 돈으로 데려왔을까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방부. 아이, 우리 이진상 사령관 사비로 데려왔을 때. 와. 설마. 아, 설마 국방부에 이게 결제가 나겠어요? 이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 유리겔라를 초대하는데 이게 되겠나, 이게? 와, 차라리 유리상자를 부른다고 하면 예산이 나와요. 유리상자 부른다고 하면 예산이 나와요. 군 위문 공연이니까. 진짜래요? 이진상 사령관 사비로 데려왔어요, 유리겔라. 야, 진짜 대단하다. 얼마나 찾고 싶었겠어. 그러니까 이 땅굴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로도 위성으로 안 잡혀 이게요. 그러니. 이거를 진짜 찾고 싶은데 이제 3땅굴까지는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대충 지금 그 1, 2, 3땅굴을 만든 기간을 봤을 때 20개의 땅굴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찾긴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신중철 소령께서 내가 저 양구 지방에서 근무할 때 저기 파는 걸 봤다라고 하니까 그럼 저기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한번 밑저의 본질이다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시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중철 씨의 이제 구체적인 제보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 투입이 됩니다. 근데 양구군 동북쪽 26km 지점에서 지붕 장치를 통해 가지고 음을 잡아내는 게 있는데 엔진음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그 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오, 진짜? 발파하는구나 지금. 네. 와, 너무 무섭다. 그 당시의 기술로도 이 정도로 이제 탐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소름이다. 신중철 씨가 귀순한 지 이제 6년 만이죠, 무려. 89년 12월 23일. 지하 145m를 불착을 한 결과 거기에서 이제 땅굴이 발견됩니다. 강원도 양구 동북방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또 발견됐습니다. 1974년 11월 서부전선 고랑포의 제1땅굴과 중부전선 천원 북방의 제2땅굴, 그리고 판문점 근방의 제3땅굴에 이어서 1990년 3월 3일 제4땅굴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발견만 해서는 안 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뻗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갱도를 이제 역으로 파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라 그래요. 아까 보면 북한군이 또 태각하면서 부비 트랩 같은 거 이런 것도
설치해놓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는데 역으로 관통시켜가지고 90년 3월, 그러니까 이듬해 3월에 북한의 땅굴을 이제 사땅굴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군사분계선에서 무려 1.5km를 남쪽으로 파고내려. 자, 어찌됐건 이 신중철 이제 당시 소령이죠. 소령의 제보로 실제 땅굴 발견까지 이어졌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그 업적을 남긴 건데 이런 이제 업적을 남겼다는 건 이제 공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군인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진급이라든지 더욱더 어떤 요직에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역할을 해낸 거 아닙니까? 승승장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은 게 아닌가요? 네, 당시 신중철은 그 소령 임관 4년 만에 87년경에 중령으로 진급을 했고 땅굴을 발견한 다음엔 91년 또다시 4년 만에 대령 진급을 했습니다. 군에서는 제일 빠른 진급입니다. 예, 그렇게 초고속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대령 진급에 8년 걸려서 엄청 빠른 거 아닌가요? 빠른 거예요? 네, 엄청 빠른 거예요. 고 장군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진급 전문가시니까 8년 만에 이렇게 대령을 났다는 게 굉장히 빠르죠. 고 장군님이 얼마 걸린 거예요? 그렇게 비교를 해야 우리가. 아주 그래야 느낌이 저는 암흑의 시기를 보낸 기수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18년 만에 소령에서 대령을 달았어요. 엄청 빨리 달려? 네, 인사 정체가 많았나요? 네. 그런데 지금은 9년 만에 달아요. 지금은 소령에서 대령까지 9년. 근데 그 당시로 당시에는 8년이야, 8년. 완전 급속. 최고 빨리 달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신중철 씨는 초고속 승진을 이제 제일 1차에 진급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했었다. 그러니까 남들은 11년, 12년 걸릴 수 있는 건데 8년 만에 해낸 거네요. 네. 그때 당시에 이 신중철 이 대령과 아주 막역했던 친구를 저희가 한 명 찾았습니다. 심지어 이 친구는 북한에 있을 때 병사 시절 같은 소대에서 복무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분이 소대원일 때 먼저 탈북을 했고 신중철 씨는 12년간 북한에 남아서 승승장구하다가 대위까지 된 다음에 나중에 따라서 탈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둘이 이제 친했냐면 신중철 씨가 귀순을 하자마자 이 친구분의 이름을 가장 말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 잘 있냐. 그 친구가 보고 싶다라고 신중철 씨가 찾을 정도로 막역했던 사이예요. 이분에게 당시 신중철 씨의 상황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저희 이만갑이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때 나는 신입병사였고 신중철 대령은 나보다 1년 빠른 나보다 고참이야. 같은 소대에서 만났어요. 키는 별로 크지 않은데 1m 67인가 68인가 그럴 텐데 체력적으로 아주 대단했어요. 그래서 해군하게 되면은 자기보다 어린 병사들의 배낭 같은 거 자기가 다 두세 개씩 메고 김신조 부대하고 같은 레벨의 부대가 17정찰여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인민군 전방부대 민경중대에서 한 명씩 차출해가지고 특수체육교관 요원들을 길러냈어요. 그때 우리 중대에서 뽑힌 게 신중철 대령. 그러니까 그 수준이 대단하죠. 우리 정보사령부 북한 연구단장까지 올라갔어요. 정보 왜곡된 것들이 많다. 그래서 그거 개선하는데 충돌이 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성격이 정열적인 것만큼 고집이 세고 한번 아니다. 그게 되면 아니야. 그때 같이 근무했던 중령급 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인민군에 관한 교본들은 대부분 이렇게 신중철 씨가 손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정생활에 아주 충실했고 아내한테도 참 잘하고 자녀들한테도 참 잘하고 유치원 교사처럼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북에서도 좀 잘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승승장구를 했어요. 근데 1995년도에 정보사령부 근무 12년 만에 이 전역을 신청하고 그만둡니다. 왜 그만뒀을까? 그러니까 추측을 해보면 이런 얘기들이 솔직히 돌긴 돌았는데 뭐였냐면은 보로금이 약간 모자라서 섭섭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우리
몇 달 전에 귀순한 이웅평 대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미국인을 몰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당시 기준으로 15억을 받았거든요. 당시 15억 원이요? 83년도에 15억이요. 83년도에 15억. 그런데 제사 땅굴을 발견하는데 정말 큰 공을 세운 나한테 이거밖에 대접을 안 해줘? 라는 불만이 컸다라는 얘기도 있어, 솔직히. 당시 이제 일반 직장인들의 급여가 평균 27만 원이었습니다. 사실은 신중철 대위로서는 1억 원은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강남의 아파트 2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인데 이분은 그거를 떠나서 내가 쏟아낸 요즘 말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보다 값어치가 더 있는데 왜 이웅평이는 15억씩 주고 나는 1억이야. 여기에 불만이 많으셨던 거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보상 법령으로는 그게 답니다. 그렇지, 법령이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그 이상이 없기 맞아요.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아마 많이 서운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억이 납니다. 뭐 간첩선인데 얼마, 네네. 뭐 총 그렇죠. 얼마, 예. 이렇게 잠수함 발견 얼마 뭐 이런 거 있었죠. 이분이 가지고 온 거는 유일하게 떼떼권총 한정이니까 그거에 대한 값 말고 그래도 많이 쳐준 게 이겁니다. 네. 보로금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좀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신분이 군인이었지 않습니까? 군인. 결정적인 게 아마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계급, 진급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소령에서 대령까지 뭐 초고속 승진을 했다 그러지만 아까 친구라는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잘 나가지 못하면 안달이 나는 성격. 그러니까 군인의 꽃, 대한민국 육군 장성이 되고 싶었던. 별을 달고 싶었던. 될 수 없다. 근데 아마 이분의 생각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화할 때 내가 탈북자기 때문에 귀순 용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뭐 대령까지는 해주지만 그치. 별은 안 달아주는구나. 이렇게 아마 좀 좌절을 하고 불만을 가졌던 게 아닌가. 신중철 대령은 젊었을 때부터 뭐랄까 출세지향적인 인물이었다. 뛰어나지 않으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 안다라는 몸살이나 이 사람 얘기는 야 장군은 안 시켜줘. 인민군 출신이고 장군 된 사람은 없어. 어렵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은 되고 싶다는 강한 의욕의 발현이라고 봐야지요. 투스타를 하셨잖아요. 별다른 건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탈북민이 장군이 될 수 없다 이런 뭐 법은 없어요. 규정에도 없고. 우리가 실제로 6.25 때 북한군 중령 정봉욱 중령이 이제 귀순을 했는데 그분은 군대 생활 계속 해갖고 우리 육군 투스타까지 이제 달고 초에 김신조 때문에 만들어진 제3사관학교 초대 교장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신중철 씨가 조금 뭐 만약에 진급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은 너무 좀 본인에게 불리하게 경솔하게 좀 판단한 것 같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장군이라는 것이 사실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 군의 진급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도 이만큼 있어요. 그래야지 열심히 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군을 끌고 갈 사람이 누구인지 이걸 뽑아내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진급이라는 게 결코 뭐 쉬운 것은 아니다.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전역을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상황이건 내가 그만두는 상황, 누가 그만두라고 했건 그런데 이분에게 충격적인 또 사건이 이어집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충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신중철 대령의 삶은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사실 대령에서 장군 진급 못하고 전역한다 하더라도 군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굉장히 훌륭한 군 커리어를 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철 대령은 전역하고도 군에서 쌓은 커리어와 인맥 그리고 이제 탈북 주민들과의 어떤 인맥 이런 것들이 굉장한 장점이었죠. 그래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계속 이어갔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문제는 전역하고 5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을 보냈어요. 폐비닐 재가공 회사에서 감사로 재직하다가 사업차 중국으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서 신중철 대령이 돌연 잠적합니다. 중국에서? 이상하다. 뭐야? 지난 83년 북한군 대위로 귀순한 뒤 우리 군에서 대령까지 승진했던 신중철 씨가 지난해 중국에 간 뒤 행방이 묘연해서 정보당국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사업차 중국으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서 신중철 대령이 돌연 잠적합니다. 중국에서?
뭐야? 지난 83년 북한군 대위로 귀순한 뒤 우리 군에서 대령까지 승진했던 신중철 씨가 지난해 중국에 간 뒤 행방이 묘연해서 정보당국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씨가 지난해 6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여자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뒤 1년째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신 씨의 부인과 두 딸은 신 씨가 종적을 감추자 최근 거처를 넘겨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신 씨가 군에서 줄곧 대북 정보를 다뤘던 만큼 납치나 위해를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중국에 추적반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그 신중철 예비역 대령이 중국으로 출국한 것까지는 이제 경찰이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신중철 씨가 이제 1년짜리 단수 여권을 가지고 중국으로 출국했거든요. 1년 안에 돌아와야 돼 무슨 일이 있어요. 근데 경찰이 딱 파악을 해보니까 1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이제 여권이 이제 만기가 된 이후에도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경찰의 영역을 넘어섰다 해서 이제 안기부에 연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안기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출국하기 전에 차량을 정리했습니다. 자기 타고 다니는 차량을요. 그리고 통장에 2천만 원이 있었는데 2천만 원을 몽땅 다 인출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퇴직금까지 다 일시불로 받고 정산한 상태였어요. 이상하네. 그리고 또 가족한테까지 어디로 간다는 얘기를 안 하고 중국으로 간 건데 글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분이 어디 계시는지. 행방불명이. 귀국은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기부가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사에 체포조를 짜서 찾아달라고 하게 됩니다. 중국 땅에서 무슨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협박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일단 안전하게 신원을 확보하는 게 우선 사항이다라고 이제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 정보사 산하에 이른바 이 체포조가 짜여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신중철 대령의 행방을 쫓기 위해서 중국에 갔었다. 중국에 파견됐던 분이 지금 현재 이 스튜디오에 계십니다. 바로 이시연 선생님. 여기 체포조라기보다는 이제 추적반입니다. 추적반. 2001년도 봄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당시 그 특수임무 작전과장을 할 때인데 그 이제 내곡동 큰 집에서 한번 들어오라 그래서 갔더니 이 상황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찾아야 된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왜 그럼 찾아야 되느냐 이분이 우리 정보사령부에서 적전술 연구 단장까지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인민군 전술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가를 이분이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면 만약에 북으로 갔을 경우에는 야, 저 남조선들 여기까지 모르니까 이거 작전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치면 쟤들 이거 못 당할 거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건 차단을 해야 된다. 공교롭게도 그 무렵이 연변에 있던 김동식 목사가 납치돼서 북으로 간 뒤 돌아가신 그 해예요, 그게. 굉장히 우리 정보당국에서 민감해져 있었거든요. 과연 신중철 씨가 넘어가겠느냐 아니면 납치되는 거냐 막 일단 차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개 팀을 파견을 해서 심양, 장춘, 연변 왜냐하면 심양이 그 동북부 북한의 거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연길 쪽에 이제 가서 이제 수소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대부분의 그 우리 조선족 동포분들이 그 양쪽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 거래. 네, 정보 거래를 아주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테러를 당하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근데 딱 들리는 얘기가 봤다 이겁니다. 봤는데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치는 걸 본 것 같다. 또 뭐 사우나에서 본 것 같다. 그렇지만 이걸 추적을 하다 보니까 만나서 그렇게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고 들어왔는데 오리무진 추적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신중철 그 당시 대령 입장에서도 예비역 대령 입장에서도 자기 나름의 어떤 협조자가 있는 겁니다. 야 남조선 이 친구들이 나를 지금 찾는구나. 그러니까 내륙으로 저희는 도피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북으로 가진 않았다. 왜? 북으로 갔으면 벌써 북에서 벌써 그 방송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북으로만 가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북으로 가는 걸 제일 걱정을 했거든요.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든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오리무중으로 남아요. 와, 아직까지. 선생님 아시는데 여기까지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 이게 묘해요. 아 이 사건이 이렇게 뒤로 갈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미궁에 빠진 거죠. 진짜 미국. 아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한국에서 안정적인 또 삶을 살고 있었고 그럼요. 그걸 다 내팽개치기에는 좀 너무 아깝기도 한데. 딸도 둘이 있었다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심스러워해야 할 부분이긴 한데 왜냐면 그러니까 전원이에요. 이런 추측도 있다 이거고 일단 30대 여인과 같이 출국한 건 맞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종합을 해보면은 내가 그렇게 정보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접을 못 받았다. 보러금 같은 경우에 또 진급도 내가 인민군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 30대 여인과 이른바 그 도피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있어요, 솔직히. 추측이 하나가 있다. 저도 지금쯤 뭐 중국 어디에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감시 체제가 너무 심하지만은 아주 첨단화되어 있지만은 중국 땅이 워낙 넓잖아요. 어마어마하죠. 한국보다 100배가 넓고 13억 사이로 숨어 인구는 30배가 많은데 거기 숨어버리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사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떤 면에서 좀 실패한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현실을 좀 도피하고 싶고 그래서 약간 그 사랑의 도피 행각 비슷하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중국 어디인가에 신분을 감추고 조용히 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입니다. 추측으로. 뭐 일단 보이브에 있었던 경험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뭐 북한에서 파견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그 정도의 뭐 엘리트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넘어와가지고 생뚱같이 넘어와가지고 이제 안보사에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정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그 안보사에서 북한에 대한 작전을 북한 의도에 맞게끔 했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렇게 여기서 살다가 중국으로 가서 그리고 또 이제 만났던 그분이 일산에 있는 무슨 리발소에서 자꾸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뭐 한국에 파견됐던 고정간첩일 수 있고 그래 뭐 거기서 접선을 해가지고 뭐 임무 수행이 끝났으니까 북한으로 들어갔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제사 땅굴을 발견하는데 결정적 제보를 했잖아요. 그렇지. 아무리 그 남한사에 와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제사 땅굴에 정보를 준다라는 건 이건 사실은 이 정도 하나는 희생양으로 그렇지. 아니 그 희생양이라는 것도 어떤 크기가 있는 거지 제사 땅굴을 넘겨줄 정도의 정보를 줬다는 건 사실은 그 논리는 좀 빈약하지 않은가 하나 또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시기를 봤을 때는 김일성이 사망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북한이 이제 엄청 권한의 행군을 겪는 그 시기라서 그 2000년대 초반에 북한에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본인도 이제 뭐 똑똑하니까 북한에 가게 되면 본인이 어떻게 살지를 뻔히 아니까 북한에는 안 가고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 몰래 한국에 들어와서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북한에 들어가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장기 암약하다가 이제 복귀한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 그래도 북한이 이제 여기서 활동하다 들어갔으면 아마 대대적으로 뭐 다시 공화국의 품에 안겠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각 지역을 돌리면서 뭐 이렇게 강연을 하는 모습들 아니면 사실은 비공개로 한다 그래도 이 정도 기간이면 우리의 대북 첩보망이라든가 휴민트망으로 적어도 야 북으로 갔다더라 정도는 판단이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니고. 근데 그걸 약간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 다시 이제 그 탈북을 했다가 다시 탈남을 해서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하면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죠. 봐라, 썩어빠진 남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못 견뎌가지고 다시 공화국품으로 돌아왔다. 이거인데 급이 다르잖아요. 대한민국 대령이잖아요. 예비역 대령이. 그래가지고 납치가 됐던 아니면 자발적으로 북한에 갔던 북한으로 들어가가지고 네가 남조선에 있었을 때 얻은 정보 다 캐내라. 단 너는 이제 죽은 사람 칠 테니까 조용히 살아라. 라고 하면서 공개를 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떠날 때 퇴직금 정산받고 차 팔고 그러니까 가산 정리했잖아요. 만약에 북한으로 들어갈 생각이었으면 사실 꼬리가 밟힐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니까 그런 행동을 안 하고 그냥 갔겠죠. 근데 가산을 정리해서 갔다는 건 제가 보기엔 북한은 아니고 중국 쪽에서 뭔가 그 재산이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되니까. 생활을 해야 되니까. 북한 당국에서 보낸 이들에게 잡혀서 고문당하고 정보 빼고 살해당했을 확률도 있지 않나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중철 씨가 지금 현 주소가 어디든지 간에 이분의 이제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 정말 촉망받는 이런 군 엘리트로서 북한에서 또 남한에서 이렇게 살면서 지금의 현 상황 과정을 보면 분단이 낳은 풍운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남북 다 상당 기간을 살았지만은
어디에도 결국은 이분이 정착하지를 못하고 새로운 꿈을 찾아서 또 떠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마음 아프고. 네, 비운의 뭐 귀순용사, 비운의 망명객 이런 느낌도 들고 아무튼 어디서 계시든 좀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꽁꽁 숨기고 있던 핵시설을 공개했습니다. 32년 동안 스스로 핵시설을 공개한 적이 없었어요. 이 말은 핵무기를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1년에 2개의 핵탄두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1년에 2개씩이면 벌써 40개의 핵탄두가 만들어질 수 있다.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7차 핵실험의 가장 핵심은 핵의 소형화다. KN-23, 화살 1, 2 SLBM이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었다. 다연발포 같은 데도 집어넣고 쏴버리면 어디에 핵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나 일본을 노리는 무기가 아니라 타깃이 대한민국 니네야.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